전 세계 배당률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국채 10년 수익률이 같아지기 전까지는 상승의 기회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리포트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게 공교롭게도 미국채 수익률이 뭐 1%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은 만약 가까운 사례로 따지면은 2016년 초반 그리고 2012년 초반에 그렇게 빠졌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빠졌을 때는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든 정책적인 담당자들이 경기를 뭔가 살리려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보다는 주식에 기회가 있다라는 어떤 매크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수익률로 일리적인 측면을 보면 미국채 수익률이 1%를 깨고 내려갔는데 주식 배당률은 2%다 이런 생각. 그래서 경기가 안 좋게 부러지고 이럴 때는 주식 가격이 빠질 거라는 리스크 때문에 잘 안 쳐다봤지만 미국채 수익률이 1% 깨지고 딱 쳐다보니 2%나 줘?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자금이 좀 순환이 발생했던 게 지난 10년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 2%가 좀 안 되는 수익률 갭이 발생했을 때 국채보다는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산의 어떤 배분하시는 분들이 국채보다는 전 세계 주식을 내지는 그 안에서도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국가들로 자산이 배분이 됐는데 지금도 현재 1.6% 이상 전 세계 주식의 배당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더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졌던 영향도 있지만 기업들이 이익으로도 배당을 따박따박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있으면 또 이제 배당의 계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바라볼 때는 물론 이제 캐피탈 게인, 즉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도 보지만 이제 배당 수익률적인 측면에도 고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여전히 국채 수익률보다 전 세계 배당이 높은 상황이고 한국의 배당 수익률도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 5% 이상 주는 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기업들 위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 4분기에는 상당한 어떤 기회, 배당과 어떤 주가 상승에 기회를 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상황이죠. 네, 한 10월 정도 되면 배당이 주로 이슈가 되긴 하네요. 네. 이런 갭이 그러니까 갭이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지금 시장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제 막 충돌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비관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이제 지금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가 10월, 11월 지나서 정말 엄청난 2차 팬데믹으로 다시 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또 긍정론 쪽의 이야기는 아무리 그렇게 온다 해도 미국의 경우를 봐도 확진자가 최고치를 찍어도 주가는 계속 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올바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데믹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자체를 전망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팬데믹이 발생해도 시장이 부러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다 맞는, 그 두 갈래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이슈는 1, 2년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제 활동이 제한적이나마 코로나와 관련된, 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흥망성쇠를 갖고 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기업들 위주로 주가의 변화가 발생을 했다는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슈가 또다시 불거진다고 해서 그 모든 기업이 다 망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를테면 오프라인 매장을 했던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돈을 벌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안 좋긴 하겠지만 구조조정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경제가 좋게 발생을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구조조정이 된 이슈들 때문에 또다시 코로나가 오더라도 처음에 이 구조조정이 안 됐던 기업들 때문에 받았던 충격이 지금은 어차피 그런 이슈들은 우리가 한번 체험했고 온라인으로 경제활동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배달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조금씩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체질적인 혁신의 과정이 짧게나마 우리는 계속 해왔고 그게 반복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점점 굳혀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 이젠 정말 이제 그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돈발로 버텼는데 이제는 인류는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적응 과정으로 인해서 구조조정과 흥하는 기업이 나타났고 그 기업과 거기 밑에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그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그 소비의 어떤 사이클 그런 생태계가 무럭무럭 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부각이 돼서 시장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어떤 혁신적인 가치가 더 부각이 되는 거에 코로나19가 조금 더 문제되면 아무래도 또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지면서 이 기업들한테 또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가격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너무 가격이 가면 버블까지 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IT 버블이 끝나고 나서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 IT 버블의 어떠한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적인 것보다는 인프라적인 측면이 생산성을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지금은 굉장히 힘들지만 나중에 가면 질병이 크게 와도 경제의 셧다운 리스크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인류 사회를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맞닥뜨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번 3월 이후 폭락장 이후 반등을 주도했던 게 언택이라고 해서 네네네. 예, 뭐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네네네네네. 뭐 이런 주들을 중심으로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이제 많이 올라왔고 네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네.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뀔 것이냐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예.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돼서 사실 이게 너무 비싸다. 이게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겠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번 과거에는 어땠는지 좀 데이터를 쫙 봤어요. 그러면 큰 시스템 리스크가 오기 전에는 그 주도주들이 계속 가더라라는 얘기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뭐냐 우리가 이제 과거를 좀 돌아보면 뭐 IT 버블 때는 통신주가 있었고 2000년대에는 뭐 에너지가 대표적인 주도 섹터였고 금융위기 직후에는 자동차가 대표적인 섹터였는데 가까운 사례는 반도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위 말하는 이런 주도 섹터들이 부러졌을 때는 시장도 같이 부러졌었다라는 거고요. 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시장이 좀 슬로우해졌어도 주도 섹터들은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시장이 불안해 보여서 많이 오른 것보다 다른 거를 샀다라고 하면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장이 불안해 보이면 오히려 주도 섹터를 가져가는 게 맞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면 갔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다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시스템 리스크가 그때 IT 버블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가까운 사례는 또 코로나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스템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주도 섹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소위 말해서 엉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선택지에서 주도 섹터는 시장이 부러지더라도 좀 더 갔고 시장이 부러지는 상황은 주도 섹터가 먼저 시그널을 줬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사실 섹터로 따지면 주도 섹터가 한국에서 뭐냐?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더하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네이버, 카카오, 나지는 뭐 이제 일부 배터리 이 종목들이 지금의 주도 섹터인데 주도 종목들인데 이 기업들이 사실은 계속 시장을 리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 수 없는 거니까 미래는요. 네네네.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이 돼서 2차 팬데믹이 올 수도 있는 거지만 혹은 백신이 개발이 돼서 혹은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뭔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그런 시장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주도주가 바뀌게 될까요? 네네네. 네. 바뀌는 경우도 있긴 보통 있을 텐데. 백신 장세라고 얘기하죠. 네, 백신이 되면 어떤 얘기들 나오느냐. 눌렸던 소위 말해서 할인율이 팍 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팍 튀더라도 그 할인율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해주는 기업들 그리고
아까 이제 넘어왔지만 2000년대나 자동차나 반도체가 갈 때 이 주도 섹터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이제 가는 상황이 발생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아닌 이상 시장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주도 섹터는 지금부터도 가고 소위 말하는 다른 섹터들이 수익률이 올라올 때도 소위 말하는 얘네들은 안 꺾였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선택지에 대한 고민보다 이게 뭐가 되더라도 주도 섹터도 같이 갔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재밌는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의 동일 가중 지수하고 시총 지수라는 게 있어요. 동일 가중 지수가 뭐죠? 그러니까 뭐냐면 10개의 종목이 있으면 이 인덱스를 만들 때 시총을 상관없이 10%씩 주는 지수. 이게 동일 가중 지수고 시총 지수는 뭐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큰 기업들은 뭐 30%, 20%씩 주는 지수인데 시총 지수는 시총이 큰 기업들의 상승과 하락의 변동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총 지수가 동일 가중 지수보다 굉장히 퍼포먼스가 큽니다. 일부 팡스와 관련된 기업의 시총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5개, 6개의 기업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예요. 동일 가중 지수는 수익률이 좋은데 시총 지수는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반도체가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시장이 더 좋아진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된다, 그랬을 때 한국의 시장 지수가 뭐가 더 좋아질 수 있느냐? 동일 가중 지수도 좋긴 하겠지만 시총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즉 반도체가 좀 올라가는 장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는 2400이 2600까지 가는 원동력이 반도체가 좀 올라와 주면서 기존의 주도주와 같이 좀 맞물리면서 시총이 거의 한 40% 이상이 되거든요. 걔네들이 좀 시장을 끌고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아주 낙관적으로 보면 현재 주도 섹터와 함께 한 4분기부터는 그래도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한 4분기부터는 반도체가 같이 붙으면서 한 2600으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내년도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지금 가장 큰 고객 그리고 이 반도체의 상승을 이끌었던 뭐 아마존, 애플 네. 같은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센터 뭐 이런 걸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하던 그 메모리를 네. 뭐 사는 모으는 게 이제 끝났다 네, 이런 네.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맞아요. 재고가 많다. 네. 네.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돌고 돌아서 또 결국에는 또 반도체의 나라로 따지면 최대 고객이 또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모든 기름은 네, 중국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도 60% 홍콩을 포함하면 60%가 다 중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수출 품목 자기들이 수입하는 것 중에 1품목이 예전에는 뭐 원자재 이랬는데 지금은 IC라 그래서 직접 회로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수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이 수입을 해준다? 이를테면 모바일 수요가 생겨난다? 그러면 모바일 수요로 인한 반도체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서버 재고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으면 가격이 아니면 이 어떤 공급과 수급이 이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바뀌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버 업체들도 다시 지금은 괜찮지만 향후를 위해서 재고를 다시 쌓아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어떤 악순환, 지금은 약간의 어떤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지만 이 선순환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어떤 뭐 고리라고 할까요? 그게 또 중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중국의 소매 판매가 7월달 데이터가 좀 약간 슬로우해졌던 것들이 9, 10월에 좀 개선이 되면 이게 저희들은 수출 금액 그리고 반도체의 어닝에 대한 어떤 기대로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의 이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수출이 된다. 60%? 네, 반도체 수출 전체 수출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60%라는 네, 60% 정도 됩니다. 네. 홍콩을 포함한. 홍콩을 네. 포함해서. 그럼 그 60%라는 물량이 그쪽으로 가면은 그들이 이제 그걸 중간재로 활용을 해서 완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 내수 시장 중국 자체에서? 내수요도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소매 이게 지수가 중요한 거네요. 네, 거기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화웨이가 또 1고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물려 있긴 한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체의 소비가 워낙 또 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소매 판매가 일단은 만약에 지표로 만약에 와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뭔 것 같냐라고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중국의 어떤 소매 판매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9월, 10월에 나오는 소매 판매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이게 잘 나온다 그러면 한국 시장이 조금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반도체는 한국 경제 되게 중요한 파트고 또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이 엄청난 뭐 60%면 엄청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지표만을 봐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중국 지표를 보면서도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한 예상들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달러 약세가 내년도까지는 기조적으로 좀 흐를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반대로 지금은 국내보다는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환차손.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환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달러 약세라는 얘기를 좀 드렸지만 달러 약세의 폭이 저희는 그렇게 깊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올해 3월 달에 100포인트까지 갔다가 달러와 지수로 기준으로 보면 1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92포인트니까 무려 한 8%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8%인 게 아니라 92포인트가 한 80포인트 후반대 그리고 더 정확하게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을 결정짓는 팩터 중에 금리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두 국가의 상대 성장률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상대 성장률로 봤을 때 한국의 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보다 더 높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위안화가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한국의 원화가 미국의 달러 대비해서는 안정을 보이겠지만 한국의 원화가 미국의 성장률보다 굉장히 높아서 상당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200원이 좀 안 되는 수준에서 1,100 한 중반이잖아요. 그 수준에서의 어떤 등락이고 크게 환차손을 고민할 만큼의 큰 어떤 원화 대비 달러의 약세는 나타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하반기에 그 투자 그 보유 이 지속을 계속 해나갈 것이냐, 신규로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좀 정리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좀 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하고 코로나 확산 요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럼 그렇기도 하고요. 중국 데이터도 아까 동일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시는 거면은 조금은 시간을 여유를 갖고 좀 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미국 투자라 하더라도요. 네네. 그리고 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쩌면 좀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너무 높으면 좋은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좀 좋은 주식이 됐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내 그리고 국제 글로벌 금융 환경, 그 다음에 경제 환경들, 그 다음에 예상되는 변수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것이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투자 전략 팀장님과 이제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문득 떠올랐는데 이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뭐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나 그런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먼저 선매도한다? 먼저 이 증시에서 좀 빠져나오는 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직접 눈으로 무너지는 걸 확인하면서 왜 어깨에 팔라고 무너질 때 확인하고 파는 게 난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 트레이딩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좀 뭐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기회를 한번 준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심해지, 그리고 그 시점이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방법론은 뭐 여러 가지 현재 경제 상황에 주가가 많이 붙어 있는데 뭐 기간적인 리스크가 있고 이런 타이밍에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설사 조금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보다는 초반에 이제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그때 조금은 정리를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한번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반등은 나왔지만 지금 타이밍에는 좀 그래도 긴 호흡을 갖고 조금 수익이 났으면 좀 매도나 아니면 일부 현금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아주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네. 공유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